일단 그 중앙화 금융에 대한 단점이 그거 말고 몇 개가 더 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어디다 보낸다 하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발생하고 그건 다 낭비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은행 같은 경우는 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돈을 어디 쓰는지, 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내 수입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는 그 중앙화된 그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제 돈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중앙화 그 금융기관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제 돈을 또 막아버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 근데 탈중앙화 금융도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라지고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또 중간에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막은 또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되게 번거로운 절차를 많이 거쳐가지고 많이 짜증나기는 하는데, 이제 그걸로 예를 들면 이제 최소한 뭐 보이스피싱의 일부라도 이제 차단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탈중앙 금융으로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혼자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 근데 이제 그 스마트한 사람들은 사실 그 탈중앙 금융이 나쁘진 않은데, 소비 좀 이제 많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좀 지능이 좀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금융 쪽에 이제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중앙화 금융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공존할 거라고 보고, 사실 이 중앙화 금융이 저 탈중앙화 금융 정말 싫어 막고 싶어 해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한 막기는 사실 별로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고객이 초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 주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코인과 또 발행 주체가 명확히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기업이 주로 발행하는. 근데 그런 것에 이 중앙은행들이 뭔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CBDC라는 것을 고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CBDC를 활용해서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로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미 중국이라든가 일어나고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지금 뭐 CBDC 도입에 대한 고민도 많은 국가들이 또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지금의 그 가상화폐 혹은 디지털 화폐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 이런 영역들이 화폐를 대신하기는 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CBDC를 도입하는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CBDC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소위 그 빅브라더 노릇을 하면서 그냥 전 국민의 모든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깬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뜻대로 다 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사실 거의 뭐 1984 그 소설에 나오는 그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 아무리 뭐 나이스하게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대다수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중국은 가능하겠죠. 중국은 정부가 시키면 하는 거니까요. 중국은 가능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하면은 반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사실 모르니까 이제 반대를 별로 안 하는, 관심 별로 없으니까요. 계속 시범 사업만 하고 있죠. 1차 시범, 2차 시범, 시범 사업만 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 맞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국민의 여론이 그거 반댈세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기득권은 프라이빗시를 원할 건데요. 어떤 부자와 재벌 가족이 내가 정확히 이제 얼마 어디에 어떤 돈이 있으며 하는 걸 국가가 다 알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혹시 알려지면 좀 불편한 게 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농담한 겁니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본인 자산 전체를 국가에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우리 농담을 또 우리 농담이 아니고요. 그건 아마 누구나 다 거부할 겁니다.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당연히. 예능적으로 질문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다큐로 받아서. 자, 좋습니다. 이제 뭐 긴 대화의 거의 끝 지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 저자로서 제가 좀 모시고 토론을 좀 청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중요한 변수가 또 트럼프 아닐까. 트럼프. 그래서 만약에 올해 11월에 트럼프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영역에서 뭔가의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혹시 그런 부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트럼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암호화폐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단 본인도 한 290만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걸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NFT 같은 걸 파셨대요. 무슨 뭐 한정 운동화 뭐 관련돼 가지고 뭐 트럼프 관련된 운동화 팔았는데 그걸로 돈을 꽤 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메이징, 와우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한번 이거 맛을 들였기 때문에 확실히 그 이제 올해 이렇게 작년부터는 스탠스가 바뀌시더라고요. 암호화폐 우리 이제 같이 공존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나 그거 안 막을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그게 그 선거용 멘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본인이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쪽에 훨씬 더 우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 견해를 공감하고요. 저는 어쨌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둘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패권을 왜 일으키느냐? 미중 패권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국민이 원해서인 거죠. 국민이 워낙 중국에 대한 그 비호의적 감정이 팽배하고 있으니까. 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더 미중 패권 전쟁을 더 격하게 일으킬 수 있어. 나를 뽑아야 돼. 이런 게 하나의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역시 미국 국민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다. 그러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 우호적 감정, 그걸 표를 의식해서라도 공약에 내건다든가 비트코인을 더 뭐 투자 자산으로서 인정해준다든가 뭐 그런 제도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뭐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은 역시 국민의 여론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국민의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들도 정치인이니까 어디선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누가 주겠습니까? 금융기관들이 많이 줄 건데 그럼 이제 금융기관 그리고 그 금융기관들의 주요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당연한데 그럼 그들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지금 방향을 보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쪽도 좀 코인 친화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런 질문 좀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좀 부담된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인을 추천한다. 이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근데 부담된다는 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긴 한 게 왜냐면 이게 한 개가 지금 1억 원이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걸 쪼개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0원밖에 없으면은 10,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부담은 사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좀 덜 움직이는 코인을 사고 싶다. 나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변동성이 심하면 불안하다 하면은 사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주식보다는 서너 배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 코인계에서는 가장 덜 움직이는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좀 무시하고 난 변동성을 좀 참을 수 있고 좀 더 높은 고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코인은 비트코인이 있고 모든 나머지 코인은 다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코인부터 좀 나름대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 좀 쓰이는 좀 이제 상위급 알트코인들이 있는데요. 상위급 알트코인들이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앱스토어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블록체인 앱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앱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우리 핸드폰에도 앱스토어도 있고 플레이스토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그거에 도전하는 다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유망한 게 솔라나라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폐장이 상승으로 치닫으면은 거래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겠죠. 옛날에 왜 미국에 그 금광 러쉬가 있었을 때 사실 돈 번 사람들은 거기서 금 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가서 청바지 파는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인가? 그분이 돈을 다 벌었거든요. 여기 그 코인 쪽에서도 거래소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거래소는 가만히 앉아있어 사람들이 와 막 거래하면은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거래소들이 발행한 코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이낸스 같은 경우는 마이낸스 코인, BNB 이런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런 알트코인들은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잡코인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몇 가지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또 합리적인
판단, 의사결정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어떤 경우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보시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뭐 갑자기 뭐 정말 0이 될 수 있다, 그런 한계점을 보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 혹시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해외를 자유롭게 넘을 수가 있고 부자들이 이제 그 자산을 숨기기 좋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펀더멘탈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기술 발전 때문에 그거보다 더 유용한 수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2140년까지 공급이 전부 다 세팅된 거는 큰 장점이긴 한데, 네. 또 하나의 단점은 절대로 변화가 없는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면은 그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내 가치를 저장하고 더 숨기기 쉬운 그런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굳이 사람들이 그 불편한 비트코인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그 자산으로 넘어가겠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어떤 형태로 나올지 솔직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나올 수 있죠. 기술은 발달하니까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네. 또 세금이거든요. 네. 주식 거래할 때 차익 거래했을 경우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 시세 차익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있듯이, 역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다 세금이 부여되듯이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좀 강하게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움직일 경우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별로 가격이 좋지는 않겠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주식도 세금이 있고 딴 자산도 다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원래 우상향하던 자산이 우상향을 멈추고 우하향하는 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네. 사실 이게 그 세금이라는 게 전부 다 그 이익에 대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이제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이익이 100원에서 70원으로 줄어든다 뿐이지 이익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결국 이 자산의 펀더멘탈이 오케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관없이 우상향은 계속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우상향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우상향하던 그 자산 시장이 그것 때문에 우하향하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기울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그 논리로 하면은 부동산도 전부 다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깝잖아요. 내가 세금 엄청 내야 된다고. 네. 예. 취득세, 뭐 등록세, 뭐 양도세, 뭐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의 또 관심은 뭐 세금 탈루라든가 네. 또 자금 세탁이라든가 일종의 불법 증여라고, 불법 증여는 아니죠. 불법은 아니니까 뭐 증여의 수단으로서 또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일부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근거들이 하나둘씩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 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의지는, 매력도는 좀 꺾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그 기술적으로 네.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막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막기는 쉽죠. 더 이상 자금 세탁하지 말아라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예. 자금 세탁을 할 만한 방도를 찾기가 어렵겠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관심 갖고 계실 만한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제가 대신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렇게 토론을 뭐 많이 해보시진 않으셨잖아요. 방송 네, 같은 데 네. 출연하셨지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출연한 소감이 혹시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죠. 왜냐면은 사실 딴 곳에 가면은 네. 이제 보통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데, 사실 그 질문이 대충 거의 다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 실장님과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즐거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사실 이 토론에 즐겁게 응해주시는 분 자체가 그만큼 토론에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네. 이제 그 토론 자체를 두려워하는 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 오기도 어려울 만큼 이 오신 것 자체가 실력자라는 검증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문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문에도 더 능통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 맞네, 정말 공부 많이 했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이 밈코인 발행하셨잖아요. 예,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희 회사 대표가 그냥 재미삼아 발행했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1조 개를 발행해가지고 제가 4,900억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정말 1도 없지만 근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4,900억 개. 네, 그 밈코인에서 밈 장면 좀 몇 개 보여주시면 어떨까, 서비스로.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찍어가지고 우리 코인의 로고로 갖다 붙여야죠, 이렇게. 뭐 첫 번째. 이런 거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거. 마지막 세 번째. 그렇죠. 하나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표 많이 받은 걸 이제 우리 링크코인에 갖다 붙여야겠네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이 밈코인의 이 모습들이 썸네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요청드렸습니다. 아이고, 잘 봐주세요. 네. 여러분께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한 면만 좀 보셨다면, 뭐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밑면도 좀 보고, 우면도 보고, 뒷면도 보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비트코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투자 의사결정은 뭐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겠다, 아는 기회를 좀 가지셨길 바라고, 그런 알매 기초에서 의사결정 여러분 하시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강한국 작가님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